삼촌, 제가 너무 민망하게 입었나요? 응. 샤워하고 그냥 나왔는데 시선이 좀 뜨겁길래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늦었죠. 회색 면티 하나만 걸친 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툭툭 털고 있는 효원. 내가 기억하는 조그마한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완성된 여자 하나가 내 거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더워서 그런 거지. 그래도 삼촌 앞인데 좀 그렇죠? 그래. 삼촌이니까 더 그렇지. 말끝을 흐리자. 효원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삼촌 하지 마요. 그렇게 부르면 내가 계속 조카 같잖아요. 55세. 은퇴하고 세 번째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거실, 매일 똑같은 요가 스트레칭, 텀블러에 담긴 뜨뜻한 보리차. 삶은 단조롭고 조용했고 그런 게 싫지 않았죠. 그런 내 공간에 28세 효원이 들어온 건 지난주였습니다. 삼촌, 저 일주일만 재워줘요. 이 근처 인터뷰 보러 왔어요. 요즘 원룸값이 너무 미쳐서 이혼한 지 12년. 전처와의 인연은 이미 끝났지만 그녀의 조카였던 효원만은 가끔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착한 아이였죠. 늘 웃는 얼굴로 무슨 말이든 싫지 않게 하던. 하지만 내가 그녀를 여자라고 느낀 건 딱 이틀 전 밤 10시 38분이었습니다. 그날 샤워를 마친 효원이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더군요. 젖은 머리, 무릎 위에 올려진 다리, 그리고 내 핸드폰 화면을 엿보는 시선. 삼촌, 혼자 사니까 연애는 안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그럼 외롭지 않아요? 익숙해. 사람 없는 게 저는 혼자 있는 거 아직 못 견디겠던데.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상하게 삼촌 집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2번 뒤집었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 아이가 여자처럼 느껴져 스스로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커피포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 건데? 삼촌, 지금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녀가 뒤돌아 웃을 때 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밤, 거실에 단둘이 앉아 TV도 안 켠 채 조용히 맥주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 같은 여자, 삼촌 같은 남자랑 안 어울릴까요? 너무 달라서 더 안 어울릴지도. 그럼 다르니까 더 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맥주잔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가볍게 얹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단지 느끼기만 했죠. 그 손끝이 말하는 걸. 삼촌, 우리 지금 선 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냥 선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날 밤 나는 내 방 문을 닫지 않았고 그녀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새벽녘에 내 침대 옆에 놓인 그녀의 머리끈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아침 나는 침대 맡 머리끈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니 벌써 누군가 조용히 나가버린 뒤 같았죠. 하지만 부엌에선 토스트 굽는 냄새와 커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일어나셨어요? 커피는 진하게. 입맛 바뀐 건 아니죠? 효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버터 향 솔솔 나는 식빵, 반으로 잘린 삶은 계란,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마시던 맥심 커피 2잔. 내가 커피 타는 법까지 외운 조카가 있었나? 이젠 조카 말고 그냥 룸메 정도는 된 거죠. 룸메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아침도 챙겨주나? 저만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라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커피보다 눈앞에 그녀가 더 뜨거웠으니까요. 그날 하루 나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도 안 읽히고 뉴스 자막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게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계획이었을까? 내가 선을 넘은 걸까? 아니면 허락을 받은 걸까? 수백 번씩 자문하며 식탁 위 그녀의 머리끈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카톡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저녁은 삼촌이 해요.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고추장 풀지 마시고요. 저녁 무렵 나는 냄비 2개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추장 안 넣었죠. 마늘은 약간만. 두부는 도톰하게 썰었습니다. 효원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 진짜 하셨네요. 삼촌 요리하는 거 왠지 낯설고 좋아요. 이 나이 먹어도 다 처음이야. 누굴 위해 밥 해보는 건. 그 말, 저 지금 설레도 돼요? 저녁 내내 효원은 전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심히 내 팔에 손을 얹거나 잔을 건넬 때 손끝이 닿는 순간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나만 그날 이후 달라져 있었던 걸까? 삼촌, 오늘도 같이 드라마 볼 거죠? 응, 그래. 소파에서요. 내 자리, 왼쪽 고정이니까요. 그녀는 내 옆에 자연스레 기대 앉았습니다. 담요를 무릎 위로 같이 덮고 손등이 스치자 그녀는 말없이 손을 포개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데 마음이 통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녀는 내게 묻지도 않았고 내 감정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허용하는 듯한 공기가 점점 나를 잠식했습니다. 밤 11시, 효원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효원의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 머리끈 아침에 봤죠? 그거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뒀는데? 그냥 삼촌이 보고 좀 설렜으면 해서요. 그녀는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머리끈을 가슴팍에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끝도 없이 빠져드는 길목이었을까요? 삼촌, 여기 앉아요. 오늘은 내 옆에. 말끝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서 나는 손에 들었던 아이스 커피를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 쿠션 하나 사이로 벌어진 거리,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처음 보는 계절 같았죠.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냥 내가 삼촌을 너무 오래 바라본 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가 어깨에 스치듯 닿았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짙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마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내 무릎 위로 가볍게 놓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덮었습니다. 삼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지금 이 감정도 사라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질 거야. 그럼 그 전엔 잊을 수 없게 만들어줘요.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볼에, 그리고 말없이 기다리던 입술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모든 동작은 말없이 흘렀고 그 밤은 말보다 감촉이 더 많았죠. 무너졌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무너졌고 어느새 그 경계는 의도도 허락도 아닌 선택이 돼 있었습니다. 방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도에 묶여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깬 쪽은 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보인 채 베개 한쪽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흘러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이 장면이 끝이 아니길 조용히 기도했죠.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효원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풀려 있었고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좀 일찍 깼어. 후회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 나도 그래요. 근데 조금 무서워졌어요. 뭐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포트를 눌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그보다 더 깊어 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효원은 말을 줄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주치는 시선이 조금씩 엇갈렸고 웃음은 짧아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국을 마시며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 직전의 낭떠러지 같았죠. 그날 밤, 효원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삼촌 아니, 정우 씨, 만약 내일 내가 떠난다고 하면 잡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떠나도 좋아요. 대신 내 기억엔 남아줘요.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이 다시 열릴지 기다리며 소파에 앉은 채 밤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효원은 평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나가더군요. 나는 냉장고 문을 열다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아직 있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별일 없고. 아니라고. 그런 관계는 아니야. 어차피 나갈 거고 곧 정리돼.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 짧고 차분했지만 그 사이에 흘러나오는 숨소리와 망설임은 내 심장을 불편하게 때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식빵에 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전화했어? 응. 친구. 그냥 일 얘기 좀. 무슨 일? 면접 관련해서. 서울 쪽. 그래. 그럼 조만간 나가게 되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효원은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했고, 그 모호함이 나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없는 틈을 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뒤적였습니다. 면접 일정 8월 12일 강남역 근처. 강남? 내가 아는 그녀의 이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행정직을 희망했고 예전엔 지방 쪽 회사에만 이력서를 넣고 있었죠. 강남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괜한 의심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아까 그 통화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야. 어차피 나갈 거고 곧 정리돼. 그 정리돼가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효원이 돌아왔고 나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남 쪽은 무슨 회사야? 삼촌, 내 메모장 봤어요? 아니, 그냥 식탁 위에 있었길래. 그냥 상담이에요. 직업 말고 사람 관련된 상담. 심리 상담, 연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삼촌은 몰라도 돼요. 이 집에선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마치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조명, 같은 밥상을 두고 앉아 있었지만 나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보다 더 멀리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밤, 효원은 방 안에 불을 끄고 문을 반쯤만 닫은 채 누웠습니다.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TV는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날 받아줄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질지 예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 같이 사람 많은 데서. 효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무슨 바람 불었어요? 우린 계속 이 집 안에만 있었잖아. 숨 쉬는 데가 이 네 평 안뿐이면 안 되잖아. 식당 안.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들 틈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내게 맞춰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 눈엔 그녀의 동공이 자꾸만 움직이는 게 보였죠. 효원아. 응. 너 나한테 솔직했던 적 있어? 지금은 무슨 질문이야? 그 전화. 강남. 그날 말. 넌 그냥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리 중이었지.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아니, 정우 씨. 그날 이후로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나만 붙잡으려고 해요? 넌 나한테서 떠날 수 없을 거라 믿었어. 그게 착각이에요.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리 중이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 정리 안 된 관계 감정도, 현실도. 근데
그날 밤 이후로 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명은 당신 앞에선 조용한 여자고, 한 명은 그 사람 앞에선 여전히 미련한 여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당신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해요. 근데 이건 나한테 벌 같은 거예요. 당신이 날 어루만질수록 나는 점점 무너졌어요. 근데 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당신까지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게 웃고, 기대고, 농담하던 여자는 사실은 두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효원아, 내가 널 안아서 무너졌다면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그날부터 내가 널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만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그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조금 뒤 효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삼촌 오늘은 제 방에서 자요. 같이 있으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니? 아니요.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조심히 만졌어요. 그래서 더 아파졌어요. 그날 밤, 방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떤 선언 같았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숨 고르기처럼 들렸습니다. 효원은 그날 이후 말이 줄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향했고 나는 점점 공기 속에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삼촌, 저 다음 주에 서울 가요. 그래. 숙소도 잡았고 일정도 거의 확정됐어요. 그래야지. 그 짧은 대화가 우리가 가진 마지막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손에 쥔 그녀의 머리끈을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야 할 때다. 더 묻고 있으면 서로에게 죄가 되겠지. 나는 결심했죠. 사랑이 아니라 배려로 그녀를 떠나보내자. 이틀 뒤 효원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삼촌. 아니, 정우 씨. 그래. 너도. 그녀가 문을 열려던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효원아. 응. 거기선 외로워하지 마. 그녀는 멈칫했지만 곧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번엔 정말 끝의 소리 같았죠.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고 TV 소리도 더 크게 틀어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기억마저 흐릿해지도록 그녀의 마지막 표정, 그 맑은 눈동자를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42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효원, 정우 씨, 지금은 자고 있겠죠. 그런데 그 집 앞에 서 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효원은 마치 하루 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 도망친 거예요. 무슨 도망? 당신한테 계속 빠질까봐, 너무 익숙해질까봐. 근데 정우 씨가 날 붙잡아 주지 않아서 오히려 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야? 아니요. 그냥 당신 냄새가 너무 그리워져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포옹했죠. 어떤 계산도, 거리도, 의심도 없는 포옹이었습니다. 소파에 함께 앉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난 당신을 남자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난 너를 처음부터 여자로 느끼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공유한 사람처럼 정적 안에서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씨,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야? 응. 이대로 내일도, 모레도 그냥 당신 옆에서 커피 내리고 웃고 걷고 싶어요.
효원은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가 흔들렸고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조카도 손님도 아니었죠.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끌며 고추장 하나, 미역 한 줌을 고르며 서로의 취향을 알았고 같이 국을 끓이고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겐 가장 특별한 하루였죠. 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효원은 조용히 내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무엇이?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아침에 다 사라져 있으면 어쩌죠?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사라질 일 없어.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그 현실,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 24분.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효원 씨 여기 있죠? 누구시죠? 저 최강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효원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놀람 속에 반가움도 원망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효원아,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돼? 강민 씨, 이건 당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이미 난 마음도 관계도 다 끝났어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정우 씨가 이 사람이야? 그래. 이 집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강민이 나를 바라보며 작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자기 조카랑 산다는 소문 들으면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효원이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한 번 안 줬어요. 오히려 당신이 지금 이 말로 우릴 찌르고 있잖아요. 강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풀며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고 효원은 내게 등을 돌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한 번만 나랑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근데 나한텐 그런 기회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내 마음은 여기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감당할게.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효원은 며칠간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강민이 남기고 간 말이 우리 집 안에, 벽에, 식탁 위에까지 남아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린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위로에 대한 착각일까? 하지만 효원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그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감정이었죠. 어느 날 아침, 효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 보호자가 아니라 내 연인이라고. 효원아, 그건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쉬운 길만 골라 걷다간 우린 결국 서로의 그림자로만 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먼저 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효원의 어머니이자 내 여동생. 그 통화는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효원이랑 지금 같이 산다고? 누나, 오해하지 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애랑 사귀고 있다는 거야? 말을 잇는 동안 나는 자꾸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효원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젠 숨기지 말아요. 당당해도 돼요. 우린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사이잖아요. 며칠 뒤 누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효원과 마주 앉은 식탁에서 긴 정적 끝에 누나는 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해해 줄게.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선 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좋겠다. 그건 축복이자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가족 안에서만 연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효원은 직장을 찾았고 나는 오전마다 시장을 돌며 작은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느렸고 그 느림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해줬죠. 그리고 어느 봄날 나는 동네 뒷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에서 효원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결혼하잔 말 안 할게. 대신 너랑은 계절을 같이 살고 싶다. 정호 씨, 이 반지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날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순간부터 준비했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사진관에서 셀프 커플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뭐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사랑이 사랑이라면 그건 지켜내야 한다는 걸. 지금도 효원은 내 옆에 있습니다. 같은 이불 속, 같은 식탁, 같은 드라마 속 장면에 웃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함께 겹쳤습니다. 가끔 그녀가 묻습니다. 정호 씨, 내가 당신보다 30살 어렸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합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라봐도 됐을 거야.